네,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평 연습 2의 조영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는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이고요. 예, 뭐 간단합니다. 비평 이론에서 그러니까 21세기 들어 비평 이론에서 문학 이론에서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것보다 정교한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문학의 특성과 문학의 역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목적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녹음이 잘 힘들어가지고 자꾸 중간에 쭉쭉 끊길 텐데요.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날아가고 다시 녹음하고 계속 날아가고 다시 녹음하는 와중에 약간씩 끊기는 대목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비평이 아니 한국에서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비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일종의 비평 이론에 대해서 전반 비평 이론이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문학의 정의와 관련해서 문학의 기준과 관련해서 논의한 정교한 복합적인 담론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 한 번 딱 들어가지고 뭐다 이해될 정도로 이렇게 쉽게 쉽게 다가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을 읽고 쓰고 하는 데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일종의 단서라고 스스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일종의 단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계속 떠오르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한 번에 탁 머릿속에 다 외워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문학에 대해서 문학과 비문학과의 구별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는 일종의 말씀드렸다시피 단서가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해 보도록 하죠. 어, 자, 우리는 문학 하면 경험적으로 어떤 작품 보면 문학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바에 비추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깊이 있게. 지금 다음에 소개하는 세 가지 내용은 세 번의 그 정의는 그 사전이라든가 교과서 등등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전문적인 의미의 문학 혹은 문학적 글쓰기와 부합하는지 뭔가 간과하거나 빠뜨린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문예와 같은 의미가 되어 다른 예술, 즉 음악, 회화, 무용 등의 예술과 구별하고 언어 또는 문자에 의한 예술 작품, 곧 종류별로는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일기, 르포르타주 등을 가리킨다라는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네. 여기서는 문학은 예술이에요. 예술 작품이 언어 또는 문자에 의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수업을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제 웹소설 쓰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웹소설은 예술을 목표로 하나요? 예술 작품이 되기를 목표로 하나요? 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웹소설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요. 또 여기 있는 어떤 학생들은 예술로서 웹소설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디까지나 지금 이 시대 웹소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과금되며 소위 말해서 그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종의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학 텍스트로서 통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웹소설을 폄하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웹소설은 이 정의에 따르면 문학이 아니게 되죠. 일반적인 차원에서는요. 두 번째, 작가가 체험을 통해 얻은 진실을 통하여 표현한 언어예술로서 인생을 탐구하고 표현한 창조의 세계라는 정의가 있죠. 이거 6차 교육 과정이었던가요? 거기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정의였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모든 글은요. 특히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상력이라든가 감정을 토로하는 모든 글들은요. 작가가 체험을 통해 얻은 진실을 표현해요. 당연히 언어로 표현하겠죠. 그건 다 모든 것은 다 인생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은요.
심지어 개인이 혼자 쓰고 읽는 일기도 문학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안내일기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 일기가 오늘날 통용되는 문학의 장르라든가 범주로서 굉장히 일기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학생들, 여기 문예찬 작과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일기만 잘 쓰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일기를 잘 써서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정의는 너무 넓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작품을 쓰고 그 작품이 문학 작품적 글쓰기로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 인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 작품을 읽기로 선택하고 그,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작품들이 고전으로서 남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선택 그리고 어려운 말로 인정의 과정을 전혀 결여하고 있는 정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역시 불충분하죠. 세 번째,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웹소설, 아까 말씀드렸던 웹소설과 관련해서 웹소설은 문학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정의다. 두 번째, 예, 여기서 수필을 한번 거론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시대 교과서에는 수필이 많이 실려 있지만 사실 수필을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서 선택하고 쓰고 읽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문학을 둘러싼 역사적 변화, 위상 변화 속에서 수필은 지금 시나 소설, 희곡 그리고 심지어 웹소설에 비교해서도 그 위상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이라는 정의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 같은 혼자 개인이 읽고 쓰는 것조차 다 문학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역시 또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불충분한 점을 다 갖고 있는 정의예요. 음, 일반적인 차원, 일상적인 차원에서 혹은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문학에 대해서 그냥 이제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데서는 부족함이 없는 정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의미의 문학적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 굉장히 설명하지 못하는 혹은 너무 넓은 너무 넓은 그물코에 가까운 정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예선작과 학생으로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기요. 네, 뭐 이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사는 자, 뭐 써놨듯이 플롯에 기초한 서사적 구성, 즉 이야기로서 서술된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라는 거죠. 역사는 일반적으로 문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세계사나 국사 배우셨죠? 네,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별도로 존재하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역사는 뭐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라고 기술하는 것,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상상력이나 에 기초한 문학과는 조금 별개의 것이라고 흔히 얘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부 기술하나요? 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되죠. 뿐만 아니라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발전의 이야기를 써요. 기술해요.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은 특히 국사의 경우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어떤 개인이나 지배층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발전상을 이룩한 주인공, 다시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한민족이죠. 네, 한민족을 주인공으로 한 일종의 발전, 다시 말해서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다시 말해서 노예제, 뭐 봉건제, 뭐 그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발전해온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어떤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한민족의 어떤 문화적 혹은 언어적 단일성을 구성하고 유지해온 일종의 거대한 서사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역, 어떤 역사책이든 이야기를 갖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도 플롯이 있어요. 서사적 구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도 일종의 재구성된 이야기로서 소설과 상통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와 소설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영화, TV 드라마 당연히 플롯도 갖고 있고요. 다 없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기초한 것이기도 해요. 네,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영화, TV 드라마는 영상 매체, 다시 말해서 언어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문화로 간주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사 없는 영화나 TV 드라마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화, TV 드라마도 상당 부분 인간의 언어적인 요소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학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광고는 어떨까요? 비유가 있죠. 어떤 광고는 운율도 있습니다. 네, 광고 카피 같은 게 대표적이죠. 크리넥스로도 다 닦을 수 없는 그리움일 때가 비유잖아요.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문학의 정의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않게 구별하고 있는 문학과 비문학의 구별이 사실상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회사를 통해서 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문장들은요, 원래, 그, 1980년대 후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에게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게 아니야. 일원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쓰는 거야.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등도 훌륭한 일들이고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것들은 삶의 목적이야. 휘트먼의 시를 인용해 볼게. 오 나여, 오 삶이여. 수없이 던지는 이 의문. 믿음 없는 자들의 끝없는 행렬, 바보들로 넘쳐 흐르는 도시.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까? 오, 나여, 오, 삶이여. 대답.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당신이 시 한 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이 당신의 시가 될까? What will your verse be? 네. 이거 원래 원문이 영어거든요. 네. 어, 그리고 아래 링크, 지금 이게, PPT 녹음하는 방식이라서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서 몹시 유감인데요. 이 문장이 이제 낭송되는 어떤 영상을 링크해 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확인하셨죠? 네. PPT 이제 같이 이 강의와 같이 올려진 자료실에 올려진 PPT를 통해서 링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들 확인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링크된 영상은 이 문장이 원문 그대로 낭송된 네, 그 그대로 가져온 아이패드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의 멋진 육성으로 들려지는 이 문장들은 사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에 따른 음악적인 요소도 갖고 있어요. 사실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시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보는 것,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문장들을 그대로 읽어보는 것,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의 낭송을 들으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문장들은 광고의 나레이션으로 사용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원래 영화 대사라든가 휘트먼 해시를 인용하고 무관하게 이 문장은 어디까지나 광고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건 광고예요. 네, 아이패드 광고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운율을 갖고 있고 상상력이 기초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어, 낭송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네, 엄밀히 말해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광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율을 갖고 있고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언어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둘러싼 맥락이 컨텍스트가 다시 광고라면 이건 광고인 거예요. 네, 누구도 이거 영상을 보셨을 지금 제가 읽었을 때 문자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광고예요.
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냥 링크 드린 거고요. 네, 조금 네, 그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기존에, 오늘날까지 이제 문학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전문적인 어떤, 정의와 관련돼서 조금 그것을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특수한 종류의 글쓰기라고 하는 그 오래된 정의가 있는데요. 예. 문학은 아시다시피, 일상 문화와 구별된 특수한 종류의 글쓰기죠. 네. 그 다음에 뭐 상상력에 바탕한 글쓰기 여기 중요한데요. 예, 아시다시피 문학에 있어서 혹은 시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상상력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통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뭐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오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독일과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 운동 혹은 예술 운동이 입각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기라든가 혹은 저기 광고 같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예, 거기 상상이 없나, 상상이 개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상이 기초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랫동안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 아이디어 이념으로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역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이도저도 다 귀찮다 이제 모든 텍스트가 다 문학이다인데 이제 이게 대문자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근데 뭐 이런 종류의 관점도 있었죠. 그래서 그냥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문학장에서 사용하는 문학 개념이라든가 그 기준과 관련하여 너무 넓은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예, 최근에 그 뭐 사사키 아타루라고 하는 일본의 철학자에 입각해서 이 철학자가 사실 문학의 근본적인 재기능화를 주장하면서 이 대문자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했어요. 네, 제가 뭐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100년 전쯤에 성립된 가장 중요한 게 하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적인데요. 일상 언어에 가해진 조직적인 폭력이라고 했는데 이 러시아 후시주의자들이 이제 문학에 대해서 정의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한테 사실 친숙한 단어인 그 낯설게 하기 영어로 defamiliation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폭력,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인위적인 조작의 핵심이 바로 낯설게 하기라는 것이죠. 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건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인 이제 빅토르 시클롭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개진한 문학에 대한 어, 최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도 아시다시피 일상원에 가진 조직적인 폭력이라는 정의에서 과연 그렇게 먼 데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역시 나름대로 의의는 있으나 오늘날 문학장에서 통용되는 문학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아직 충분치 않은 불충분한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요즘 오늘날 문학 이론 혹은 비평 이론이 문학에 대해서 문학과 비문학을 나누는 여러 가지 잣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학의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문학은요, 네, 특정한 형태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글쓰기 그 자체가 아니라 글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글을 쓰고 말을 하는 행위, 그리고 텍스트 상의 사건이 있어요. 그 주목의 끝에는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하는 것과 어떤 말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텍스트 글 상의 뭐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그 희곡이면 희곡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주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상력에 의해서 유체적으로 가공된 것이다라는 식의 특정한 형태의 주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문학으로 봐라. 나는 문학으로 내 말하는 것, 발화 행위와 내가 쓰고 있는 텍스트상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학으로 봐주기를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요구한다 하는 것이 문학이에요. 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적 요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딱 봤어 어떤 글을 딱 봐요. 예를 들어 거기 시와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행갈이 연과 행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은 시라 이게 딱 봤을 때 시라고 하는 특수한 언어적 형식적 본질이 한눈에 딱 보여요. 소설은 당연히 뭐 배경 설명이라든가 캐릭터가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대사도 등장할 거고요. 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곡은 아시다시피 등장인물 저기 뭐야 배경설 그 지문이라든가 해설 등등의 혹은 대사라든가 지문과 해설 그리고 대사 등등의 이것은 희곡이다 한눈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뭐가 특수한 언어적 형식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턱 보면 그걸 보고 한눈에 보게 되면 이거 희곡이네, 이거 시네, 소설이네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이것이 내적 요인.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문학으로 바라봐 줘라고 다시 말해 특정한 형태의 주목을 요구하는 언어 내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내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는 불충분해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도 네. 저기 시와 비슷한 혹은 노래 가사도 시와 비슷한 특수한 언어적 형식적 본질 혹은 특징으로서의 운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광고와 대중가요의 가사를 어 저기 뭐야 시 혹은 문학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은 두 번째 요인. 다시 말해서 외적 요인 때문, 외적 맥락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어,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쓰세요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뭐 여러분들이 문예전작고 학생이고 소설이나 책 같은 걸 많이 읽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가에 한 권에 꽂혀 있어서 그거 꺼내서 읽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혹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어딜 가죠? 일단 도서관을 갑니다. 가요. 막 가요. 혹은 서점을 가죠. 서점을 갑니다. 서점을 가서 그냥 뭐 저기 아무 책이나 꽂아 들고 이거 아무 책이나 뽑아 들고 이거 소설이네 그러면서 읽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일단 문학 코너 가요. 어 저기 도서관이면 서가를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설 코너, 소설 파트를 찾아가죠. 거기 꽂혀 있는 거 특수한 언어의 형식적 본질, 다시 말해서 책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문학, 언어적인 어떤 형식적인 본질을, 형식적 특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꽂혀 있는 것들을 전부 그냥 보지도 않고 문학이라고 혹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거기, 거기에 그 책을, 특정한 책을 소설 코너에, 문학 코너에 꽂게 하게 하는 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건 뭘까요? 일단 아, 출판사의 지목이 있을 겁니다. ISBN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걸 소설로 분류하게 하는 바코드가 있을 겁니다. 어, 그것이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에 도착해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읽혀지고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소설 코너로 분류돼서 넘버링 되어서 이제 그 서가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판사가 독단적으로 아무 글이나 그렇게 소설이라고 지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작가가 난 소설을 쓰고 있고 출판사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뭐 지속적으로 어필하든 어떤 관행적으로 다 알고 있든 간에 그런 사실이 전제되어야 돼. 그런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작가도 개입해요. 그 다음에 출판사 혹 편집자도 개입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소설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 당연히 평판과 관련해서 비평가나 혹은 교육자들 같은 사람들도 작동합니다. 작가가 혼자 스스로 자기를 작가라고 자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가로서 공인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웹소설 공모전에 입상한다거나 혹은 소설 공모전에 입상한다거나 혹은 신춘문예에 등단한다거나 그리고 등단하고 나서 뭐 중요한 뭐 특정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소설을 발표해 왔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어떤 사람을 작가로 만들어주고 그 작가와 관련돼서 그 작가가 출판한 책이 중요한 소설로서 익히게 되는 다양한 요인이 여기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 맥락 혹은 제도적 요인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문학 권력이라고 하는 한때 유행했던 혹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특정 사람들이 담합을 한다거나 몇 명의 사람들이 짝짝꿍해서 이거 중요한 소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어떤 작품 텍스트를 문학 작품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그리고 그 이상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요인이 작동해서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작동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작동해서 어떤 작품 혹은 텍스트에 대한 문학으로서의 지명이 혹은 지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이거 소설이네, 시네라고 하는 시네 혹은 문학이네 등등의 어, 그로 한눈에 간파할 수 있는 특수한 언어적 현실적 본질, 다시 말해서 내적 요인과 외적 맥락에 의해서 복합적인 작동에 의해서 이걸 문학으로 봐라 혹은 이건 문학이다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주목을 요구하는데 하는 발화행위, 말하는 것 혹은 글을 쓰는 것, 그 다음에 뭐 소설이나 피곡이나 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문학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조금 더 정교한 정의라고 문학에 대해서 정교하게 규정하거나 구별짓는 어떤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정리합시다. 내적 요인과 다시 말해서 언어적 형식적 자질과 특징, 죄송합니다. 어떤 특수한 언어적 형식적 그 특성과 그 외적이고 제도적인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어떤 텍스트가 문학으로 지목되는 이 두 가지가 아울러 작동해야 어떤 발화행위나 텍스트 상의 사건이 문학으로서의 특별한 형태,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다. 혹은 문학으로서 지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쓰는 작품들은 분명히 앞으로 쓰게 될 작품들은 분명히 특수한 시로서 혹은 소설로서 혹은 희곡으로서 웹소설로서의 특수한 언어적 형식적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문학을 둘러싼 제도적 관행과 관습이 아직은 여러분들을 본격적인 문학 작가 혹은 문학가로 지목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작품을 아직은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아직은 그 문학, 진짜 중요한 의미의 문화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품은 어, 진지한 본격적인 의미의 문학이라기보다 아직은 습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작품을 영리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죠.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랩을 정말 잘해요. 막 랩을 이제 대중가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힙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랩을 정말 잘해요. 랩을 노래방만 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립박수를 칩니다. 네, 다들 열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를테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래퍼로서의 특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언어적이고 형식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랩을 잘한다고 해서 랩의 스킬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힙합 관련된 크루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뭐 쇼미더머니라든가 등등의 관행이 그 사람을 래퍼로서 지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혹은 제도적인 맥락에서 그 사람은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래퍼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일종의 현실적인 맥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이제 5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내적 요인과 외적 맥락과 관련된 요인들인데요. 예. 첫 번째는 어려운 말로 어렵습니다. 언어의 전경화인데요. 예.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요인은 언어의 전경화인데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언어를 일단 낯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독자에게 그거 제시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문기사라든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텍스트들은 문서들은 그냥 읽으면 쭉 읽혀요. 예. 관행적으로 그냥 쭉 읽혀요. 그런데 문학 작품은 언어를 일단 낯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그 의아함 내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예, 그걸 독자에게 예, 던져준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일상적인 언어와 달리 두 번째 기이한 형태로 빚어진 언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결코 망각할 수 없도록 계속해요. 네, 그래서 독특한 언어적 결합은 우리가 언어적인 구조에 관심을 갖도록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구조의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조직된 언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기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가 언어와 뭔가 다르고 그래서 딱 한눈에 뭐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기사 읽는 것처럼 한눈에 술술술 익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언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그 자체의 언어의 구성 자체, 언어의 앞뒤 맥락과 구조 자체, 언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가 뒤에 어떤 단어가 호응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언어를 낯설게 만들어서 그걸 독자에게 전면화해서 제시한다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전경화라고 하고요. 영어로 백그라운드의 반대말 foreground라고 해요. 예, 반드시 언어는 문학 작품은 반드시 이 하나의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어가 낯설어야 돼요. 네, 일상 언어가 달라야 돼요. 네, 다른 논리에서 구성되어야 돼요. 웹소설 같은 건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언어의 정교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쭉 읽어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웹소설, 뭐 많은 웹소설은 항상 비밀이 있고요. 그 뒤에 가서 그 비밀에 대해서 비밀이 맨 마지막에 반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해명돼요. 그때 그 비밀을 해소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상적인 언어와 달리 혹은 일상적으로 이를테면 복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언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재구성하죠. 그걸 하게 하는 건 심지어 웹소설의 경우에서조차 뭐예요? 바로 언어예요. 네. 그러면서 그 언어의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에서의 반지 같은 거 대표적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의미와 다른 어떤 다른 것,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갖는 의미와 훨씬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어떤 측면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혹은 이런 것이 부재하거나 현격하게 약화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잘 문학으로서 어떤 그 언어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합이에요. 네, 쉽게 뭐 문학은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와 구성 성분이 복합적인 관계로 짜여지는 언어예요. 아무리 낯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낯설게 만들었어요. 낯설게 만들었는데 너무 낯설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하도 몰라요.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통합적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문학이 아니에요. 예. 즉 제반 언어적 요소의 구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소설로 얘기하면 기승전결이 내지는 뭐, 발단전개, 절정, 결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시도 마찬가지죠. 네, 그게 언어의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에는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네, 허구예요. 네, 허구성입니다. 네, 흔히 허구하면 너무 이건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 문학적인 발화는 세계와 허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요. 허구적인 세계를 투사하는 어느 사건이에요. 쉽죠? 예, 소설은 아시다시피 허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럼 시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진달래꽃, 그 유명한 진달래예요. 죄송합니다. 예, 김소월의 진달래꽃. 네, 실제로 님이 떠나가고 나한테 그 시인 자신 남자가 나보고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인 사건도 허구적이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허구라는 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 항상 그 시가 누가 말하는지, 다시 말해서 소설의 상상한 허구적인 사건을 그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못지않게 시적 화자라든가 이런 것들 떠올리죠. 예. 그 그러면서 이것이 그 시적 화자가 나나 혹은 청중 독자에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가상적으로 연출하면서 소설이나 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사건 실제로 일어났나요? 나한테 말하는 시적 화자라든가 혹은 소설의 등장인물들 실제 내 눈앞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 허구적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혹은 시를 쓸 때는 항상 누가 듣는가 불특정 다수라고 해도 좋지만 어쨌든 누가 듣는가 청자를 항상 가정해서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지금은 여기에 없어서 결코 들을 수 없는 떠나간 님을 가상의 청자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자의 배후에는 당연히 독자가 있죠.
이 독자 작가가 작품 쓸 때 독자 눈앞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청자 못지않게 독자의 존재도 허구적이에요. 텍스트의 일부 혹은 전부가 허구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상상적인 인물을 포함한 텍스트 내부를 구성하는 모든 허구적인 요소가 항상 작동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허구적인 측면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저거다. 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문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한 제반 요소, 즉 언어의 전경화, 언어의 통합, 허구적, 허구성 이 세 가지는 언어의 미학적인 기능으로 종합될 수 있어요. 어,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조금 전문적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어, 대중문학 혹은 대중예술보다 혹은 장르문학보다 소위 말하는 순문학 혹은 문학을 넘어서 순수예술에 적용되는 주로 적용되는 얘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수예술 혹은 순수문학, 순문학 그리고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학 혹은 장르문학 사이에 어떤 우열 관계를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양자는 사실 다른 거지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까지 지금껏 역사적으로 문학에 대해서 주로 논의해오는 방식이 논의해온 대상이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장르 문학이나 혹은 웹소설 등이 아니라 기존에 주로 이제 얘기됐던 이제 그 순문학 중심으로 얘기하는 역사적 맥락과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미학이라고 하는 요소는 조금 이제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미학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독자들로 하여금 그 여타 의사소통 기능, 즉 신문 기사라든가 논설문 같은 것처럼 그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 기능을 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 특정한 효과를 위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형식과 미학 내용이 얼마나 상호적으로 잘 구성되었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네, 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영어로 aesthetic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에 의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예술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사한 거예요. 이때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요. 무목적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술 작품은 혹은 예술로서의 문학은요. 1차적으로 예술 작품 그 자체의 즐거움 혹은 예술 작품 그 자체에 집중해야지 어떤 다른 목적을 이것 이상으로 추구해서는 혹은 1차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놓고 추구해서는 미학적으로 좋다고 혹은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문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다른 어떤 목적 예를 들어 이 작품을 썼을 때 나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계몽할 거야라든가 종교적 진리를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야라든가 혹은 이념을 설파할 거야라든가 혹은 심지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하는 목적보다 우선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상호관계 그걸 통한 예술 작품 혹은 문학이 언어적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즐거움을 가장 1차적인 목적,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미학은 사실상 세 번째 항목 무목적의 목적성, 예술 작품 자체의 즐거움 혹은 구성의 완결성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이제 가장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 쭉 읽어보고 좀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호 텍스트적이거나 자기 반영적 혹은 자기 반성적 구성물인데요.
문학은 여기서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개개인이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문학의 역사적 전통 혹은 문학 그 자체를 자기 반성하면서 발전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상호 텍스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텍스트 앞선 세대의 텍스트와 후속 세대의 텍스트 사이의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예. 그래서 상호 텍스성은 앞선 작품들을 택하여 반복하고 도전하며 변형시킨 역사적 맥락 내부에 위치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앞선 작품에 도전해가지고 뭔가 갱신하는 거구나, 뭔가 바람직하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앞선 작품이 없으면 그런 종류 반복 도전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상호 텍스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선 작품의 존재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전제하고 얘기한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 전통에 대한 참조와 혁신. 예. 이 항상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두고 문화 전통을 자체를 발전시키고 갱신하려는 시도하는 개별적 실천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상호 텍스적이거나 자기 반영적 구성물이라는 것이고요.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문학 그 자체 또는 문화적 전통 그 자체 전반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서 그걸 계속해서 발전 혹은 갱신시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맥락 내부에 위치하지 않는 텍스트들은 중요한 혹은 엄밀히 진지한 의미의 문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말이 좀 어렵죠? 네, 조금 쉬운 제가 수없이 항목을 설명할 때 항상 동원하는 예시는 이런 겁니다. 네, 한국 최초의 힙합 내지는 한국에서 이를테면 힙합이나 랩의 전통을 혹은 랩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서태지죠. 네, 누군 홍서범 어쩌고저쩌고 홍서범이니 뭐 신해철이니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서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 이전까지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계에서는 한국어로 랩이 가능하지 하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랩이라고 하는 것은 라임, 다시 말해서 영어의 뭐 두운이나 가구운 같은 것을 한껏 살리는 리듬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것이었는데 한국어는 알다시피 가군이나 두음보다는 음보에 의해서 음보라고 하는 말의 덩어리에 의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언어거든요. 따라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어로 랩을 그러니까 가공과 라임 그 소위 말하는 라임을 잘 살려서 뭔가 랩을 하러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깨버린 사람이 바로 유명한 서태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태지는 한국에서 랩이 음악의 상당 부분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을 들고 나와서 그야말로 한국 대중음악의 혹은 대중가요의 케이팝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표절이니 뭐니 다양한 논쟁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거죠. 그 서태지를 전후로 한 세대에 서태지만 랩을 혹은 미국의 힙합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서태지가 일단 그렇게 판을 깔았는데 그때 와중에 이제 많은 뭐 이를테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소위 말하는 매니저들이 와 서태지가 성공했으니 저런 음악을 하는 애들을 데뷔시켜 가지고 음반을 만들면 대성공하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찾아낸 사람들 가운데는 서태지의 음악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유명한 듀스라고 하는 듀오 밴드 그룹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어로 최초로 이를테면 라임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했던 그 그룹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적 구성, 당시에 저보다 좀 유로 테크노에 가까웠던 서태지의 음악에 비해서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힙합의 최첨단의 스타일이었던 뉴잭 스윙을 한국에 도입했던 아주 기념비적인 그룹으로서 아직도 힙합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힙합계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힙합은 쉽게 말씀드리 랩은 서태지 그리고 뭐 현진영이니 뭐 여러 사람들 거쳐서 듀스에 의해서 한 번 더 갱신됐어요. 그런데 그 갱신은요, 그 발전은요, 서태지가 깔아놓은 판, 어떤 무대 혹은 그 대중 힙합계라고 하는 혹은 랩이라고 하는 한국어 랩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다시 말해 서태지가 만들어낸 어떤 전통을
참조하면서 동시에 혁신한 것이 듀스고요. 그걸 동시에 또 참조하면서 혁신했던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 JK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랩은 혹은 힙합 씬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지금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아주 즐겁게 보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 쇼미더머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무수한 힙합계의 조상님들이 나오시죠. 네. 이런 과정이 문학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전통에 속하지 못하면 이 맥락 내부에 속하지 못하면 이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에 속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랩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한국에서 중요한 그 힙합 뮤지션 내지는 래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적인 맥락에 의해서 지목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한국에는 지금 진짜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맥락 내부에 속하지 못하는 포함되지 못하는 무수한 작가들 혹은 작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와 관련해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앞으로는 이 상호텍스적으로 서로 참조하고 기존 전통을 참조하고 혁신하는 와중에 이제 문학 그 자체 혹은 음악 그 자체가 자기 반영적 구성물로서 스스로를 계속 발전 갱신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앞으로 반드시 포함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글쓰기의 목표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문학의 역사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은 역사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었고 그것을 비추어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방대한 분량의 시간대,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니까 어, 나중에 일단 드릴 텐데요. 너무 어려우면 두었다가 두고두고 좀 생각을 해두시는 어떤 단서로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담당해온 기능에는 첫 번째 보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의 가치와 인간의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정한다는 뜻인데요.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의 문학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랑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 외국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사실 어,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욕망과 동기에 의해서 행위하는구나, 혹은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흔히 그러잖아요.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남성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적어도 문학에서 여성의 속마음 혹은 남성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보면 사실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인간이란 사실을 기초해서 서로를 공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장소, 성별 등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라든가 혹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문학의 혹은 시의 혹은 소설의 이야기나 혹은 감정의 술회 등등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최근에는 문학보다 영화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만 영화가 발명된 지 불과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1895년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상영됐으니까요. 그 이전까지 문학이 지금 영화가 담당하고 있는 보편화의 기능을 문학이 오랫동안 비교 최근까지 이르기까지 담당해 왔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이 그런 종류의 보편성,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 기초에서 서로를 묶어주는 서로 동질적인 인간임을 확인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집단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측면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언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근대 민족 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온 측면도 있어요. 그걸 국민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런 종류의 국민화의 기능을 다시 말해서 한국의 말과 글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이를테면 제주도 사람과 함경도 사투리 말 쓰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사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직 표준어가 정립되지 않았던 훈민 정음이 아니라 한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제 그 저기 뭐야 20세기 초에 개화기를 거치고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하지만 한 언어를 우리 말을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말과 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왔잖아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 일제의 잔혹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한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왔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되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윤동주 다 아시죠? 이런 종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왔다는 거죠. 문제 최근에는 이 국민화의 기능도 사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다른 사투리의 경우에 어떤 차이 해소도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집단을 묶어주는 언어와 관련된 역할을 국민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낙보다는 요즘 이제 방송이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의해서 방송이 훨씬 더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세 번째입니다. 문명화 교양화예요. 네. 자, 여러분들 책 읽는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양 있는 사람이죠. 예. 그 문학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이를테면 모험을 하거나 뭔가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 사이에 저기 뭐야 거칠게 자기 감정을 토로하면서 서로 감정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있게 서로 감정을 공유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우리는 문학을 모델로 해서 배워온 측면이 있죠. 네. 이것은 그러면서 무슨 특히 현대 소설이 근대 소설이 노블이 다루고 있는 주인공들의 자율적 지체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고치해 왔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인간의 모델 하고 내지는 이상으로 간주하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거나 타개해 가려는 삶의 활로를 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개인 내지는 이상적인 자율적 주체로서 여겨왔다라고 하는 어떤 맥락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대 문학이 그리고 특히 소설이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이 역사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이제 보편화, 국민화, 문명화 교양을 해왔고 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념과 달리 문학은 정말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 혹은 쓸모가 있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제 저기 2, 3년 후에 혹은 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문학사 등의 다른 수업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문학에 관련해서 어떤 신앙을 가질 때, 문학에 대해서 문학의 쓸모에 관한 어떤 신뢰를 가질 때, 혹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한 번쯤은 성찰해 봐야 하는 어, 기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네. 문학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권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심지어 문학을 싫어하거나 배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문학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문학의 쓸모에 대한 입장 차이죠.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의 대립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자, 문학은 아까 뭐 미학화에 대해서 입각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주의, 다시 말해서 자율적 주체와 관련된 어떤 신앙 혹은 그런 종류의 이념을 인간은 마땅히 그렇게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켜 온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학은 이념적 도구인가요? 그런 종류의 자유주의적 이념을 사람들에 설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인간이라면 모두 자율적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한 사실 또한 다시 말해서 뭐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소수자들 다시 말해서 현실이나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개인들의 모습도 보여줘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념을 의심해야 할 어떤 것으로서 폭로하고 밝히는 장으로서도 기능해 왔다라는 겁니다. 어,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민감한 문제죠. 아무튼 이를 상반되는 이념적 도구냐, 아니면 오히려 그 이념을 의심해야 될 걸로 막 계속 해체하고 폭로하는 장으로서 작용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건가에 대한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고요. 예, 동시에 소설이나 소설들, 그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 진달래꽃은 아시다시피 이미 떠나면 가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걸 끙끙 앓으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혼자 사귀는 사람이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님은 갔거나 혹은 님이 침묵하는 어떤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성인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태도를 조장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동시에 진달래꽃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권위나 어, 그것 자체가 님이 갔다고 조차 혹은 님을 가는 걸 말리지 못하는 자체가 식민지적 현실과 관련해서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우리 민족과 관련돼서 오히려 소극적인 저항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어떤 특정한 시대에 우세한 것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 권위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질문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네 가지 항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문학은 이념적 도구이고 일 수도 있고요. 이념을 의심해 어떤 걸 폭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폭로하고 밝히는 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상반되는 생각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는 거고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조장하느냐, 권위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질문을 제기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해왔다는 대립과 논쟁이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해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리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꾸준히 글을 쓰면서 혹은 제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문예창작과의 수업을 듣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봐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쓸모가 있는가? 그 가능성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문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기초한 제도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정설, 어떠한 믿음, 어떠한 가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어떤 어,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막 확실하다, 맞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어떤 다른 악마적 허구를 상상해 내왔어요. 네. 따라서 문학은요, 이전까지의 생각과 글을 허구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 그 자체고요. 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든 간에 문학은 그 정당성과 적절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넘어서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나도 광고해 보이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여서 전혀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는 이 세계의 질서, 논리,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혹은 이야기하는 가능성을 문학 텍스트는 제공한다는 겁니다. 제시한다는 겁니다. 문학은 이런 가능성에 입각해서 스스로를 갱신해온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 문학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펜과 종이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 생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소규모 예술 영화라고 소규모의 독립 영화라고 할지라도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 자본에 입각한 다양한 압력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관객을 동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미술은 네, 안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네, 고소득자들의 일종의 그 세금 보전 수단으로 세금 탈루 수단으로 활용되면서요. 예, 더할 나위 없이 특히 고미술 시장은요. 네, 좀 기존의 자본의 논리에 많이 종속되는 측면이 있어요. 문학은 그런 영역 압력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강고한 것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 각자 도생이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연히 돈이면 여러분 돈 없,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인데요. 예, 다시 말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정규직 취업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소설가 장유진의 일과 일의 기쁨과 슬픔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세태에 대해서 한편으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음, 그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야유를 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단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종류의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강고한 것으로 확고한 것으로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혹은 뭔가 다른 세계를 창출해내는 그런 글을 쓰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요약하자면 또 다른 관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용하지 쓸모없어요. 예, 그런 역설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으로부터 없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것과 관계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그 쓸모없음에 의해서 모든 가능성을 압축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글쓰기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네, 문학은 그 가치와 쓸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쓸모 있음을 찾아서 한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와중에 멈춰서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가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만이 삶의 옳은 길은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식이 바로 문학이란 문학의 특별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점을 한 번쯤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되어 있는 URL 링크는요, 예, 바로 이 쓸모없음에 관련된 문학의 쓸모없음의 가능성에 관련된 동영상이니까요. 네, 강의 안 PPT에서 그 링크해서 들어가셔가지고요, 한번 짧으니까요, 한 번쯤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문학의 특성과 그 쓸모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보다 잘 만들고 좀 재밌게 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